안녕하세요. 평생 일군 가게와 가정을 남편과 상간녀의 사기극에서 지켜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가 그렇게 공들인 브런치 카페를 제가 뒤에서 손을 써서 팔아치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한데 그 카페 내가 판 거 아니거든? 남편과 그렇게 붙어 다니던 그 마케팅 대표라는 여자, 사장 행세를 하던 기혼자 사기꾼이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카페 권리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노후자금 4천만 원까지 아주 야무지게 털어서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고졸 출신으로 시작해서 반찬 가게 하나로 손맛 반찬이라는 가게를 대박 가게로 키운 사람입니다. 남편이 사고를 핑계로 몇 달째 집에서 놀 때도 저는 가게와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적금까지 끌어다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고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지만 저는 나중에서야 그 여자의 회사가 이미 죽은 회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남편이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가 뭘 잃었는지 몰랐습니다. 이혼이 끝난 다음 날 그 여자는 연락을 끊었고 카페 셔터는 내려갔어요. 시어머니 노후자금도 함께 사라졌고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가게와 아이를 지키고 그 사기극을 밝혀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계시는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나물 무치는 것도 곧잘 따라하고 간 맞추는 것도 재미있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반찬 가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설거지와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채소 다듬고 하루 종일 그릇 닦고 사장님 심부름이나 하는 게 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나물 하나 무치는 것도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그저 손질과 설거지만 반복하다 보니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사장님 어깨 너머로 양념 비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진짜 손맛이라는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틴 끝에야 저는 겨우 나물 무치는 법과 국물 내는 법을 하나 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금 생각해도 참 길고 고단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웬만한 밑반찬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손맛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 손맛 반찬이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 저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매달렸습니다. 새벽마다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밑반찬 레시피를 바꿔가며 맛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손맛 반찬은 동네에서 줄 서는 가게가 됐고 저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적금도 넉넉히 쌓아가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남편 정민호 씨는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저희 가게가 남편 배송 경로 근처에 있었는지 남편은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러 반찬을 사가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남편이 그렇게 넉살 좋게 웃으며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손님인데도 괜히 정이 갔어요. 그렇게 반년쯤
단골로 드나들던 어느 날 남편이 용기를 내서 저녁 식사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저랑 밥 한번 드시러 가실래요? 늘 사장님 반찬만 얻어먹었으니 이번엔 제가 한번 살게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고 못 이기는 척 승낙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은 밤늦게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야간 운행이 많았는데 그렇게 밤을 새우고 돌아온 날에도 제 가게에 문 여는 걸 도와주곤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저 대신 가게에 나와 서빙을 돕기도 하고 명절 대목에는 배달까지 손수 띄워줬죠. 당신 반찬 나도 배송 다니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땐 남편이 밤새 운행을 며칠 쉬면서까지 곁을 지켜줬어요. 서툰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던 모습이 지금도 가끔 떠올라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고마워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뒤로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일을 그만두더니 집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점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브런치 카페를 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도 이제 야간 운행은 체력이 안 돼서 힘에 부쳐. 나이도 있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는 좀 자면서 살고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그때 사고 나고 계속 겁이 나. 또 사고 낼까봐 운전대만 잡으면 손이 떨리기도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고 이후로 남편이 유독 예민해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카페는 너무 갑작스럽잖아. 화물차 몰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브런치 카페야. 완전 다른 일인데? 뭐가 다른 일이야. 요즘 다들 카페 차리던데. 치킨집 안 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운전만 해왔잖아. 카페는 손님 상대하고 서빙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인데 괜찮겠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나도 이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일하고 싶어. 저는 그래도 걱정이 되어 몇 번을 더 말렸습니다. 차라리 비슷한 업종에서 경력을 쌓든가 아니면 작게 시작해보는 건 어때? 당신은 왜 자꾸 못할 거라고만 생각해? 나도 할 수 있어. 남편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저도 더는 정면으로 반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자금이 걱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적금,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통장을 가지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적금은 제가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아이 학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돈은 아이 학자금인데 다른 방법은 없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금방 벌어서 채워넣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무렵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자주 나갔는데 거기서 마케팅 대표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오해란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카페 홍보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 대표가 마케팅 회사를 하는데 우리 카페 SNS랑 블로그 전부 무료로 해준대.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세상에 공짜로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 여자 말이라면 다 믿는 눈치였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노후자금 4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민호가 하고 싶다는데 도와줘야지. 너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어머님, 그래도 그 큰 돈을 이렇게 갑자기 보태시는 건 좀 내 아들 사업인데 내 돈 보태는 게 뭐가 문제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됐다, 됐어. 다 큰아들 하고 싶다는데 뭘 그렇게 재고 따지니. 너나 얌전히 있어. 안다고 나서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나서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게 카운터에 서서 반찬을 만들며 이 돈이 제대로 쓰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카페 오픈 예정일이 지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카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인테리어가 늦어진다, 오 대표가 바쁘다, 그런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그러면서 외박이 잦아졌어요. 카페 준비 때문에 늦으니까 먼저 자.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카페에 간판도 안 달리고 남편은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가게 마감을 직원에게 부탁하고 남편이 말한 카페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카운터, 뜯긴 자재들 사이로 남편과 오해란 씨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죠.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얼굴로 돌아섰지만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여길 왜 와? 연락도 없이.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오해란 씨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그 여자를 감싸며 저를 짐짝처럼 취급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혼하자고. 저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가게도 집도 위자료도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보통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그 카페 바닥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홍보 전단 박스와 포장도 안 뜯은 그릇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정작 공사는 멈춰 있었는데 2사람이 살림처럼 쓰던 담요와 화장품 파우치만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걸까? 저는 그 답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 얼굴을 한번 보고 부엌 식탁에 앉아 통장과 등기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저는 가게를 키우면서 이미 배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는 대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내려갔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남편의 외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죠. 네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민호가 밖으로 돌았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때가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때라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거든요. 저는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남편이 가게도 집도 위자료도 다 주겠다고 먼저 말했지만 말뿐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확실한 서류로 못 박아두고 동시에 왜 저렇게까지 순순히 다 내놓겠다는 건지 그 속내도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명의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카페 자금이라며 이차한 내역들을 하나하나 뽑아 캡처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랜 단골이었던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 내역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요. 회계사님은 서류를 훑어보시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오해란 씨, 회사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남편이 말했던 마케팅 회사 이름을 알려줬어요. 회계사님은 알겠다고 하며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여전히 카페와 오해란 씨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가게 오픈만 하면 마케팅으로 대박 낼 거야. 두고 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회계사에 조사를 맡겼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는 새 출발이라는 환상에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정리해야 할 재산 목록을 계속 떠올렸어요. 아이 합자금 통장, 가게 명의, 집 등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매일 밤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회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서연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확인할 게 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뭔가 큰 게 나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회계사님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놨어요. 오해란 씨가 대표라고 한 마케팅 회사요. 사업자 등록이 3년 전에 폐업 처리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님은 이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관 폐업 신고 서류를 나란히 펼쳐 보였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 이미 없는 회사예요. 죽은 회사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마케팅 대표라는 직함 자체가 허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혼 문제로 상담을 받던 변호사님께 오해란 씨 이야기를 슬쩍 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며칠 뒤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경찰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슬쩍 물어봤는데 그 이름이랑 수법 경찰서에서도 낯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여자라는 소문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회계사님께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지 물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면 남편이 믿을까요? 지금 알려봐야 오히려 한서연 씨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재산부터 지키시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리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가게 명의, 집 등기, 통장을 전부 제 명의로 확실하게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에 도장을 찍고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도 여전히 카페와 불륜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이혼만 빨리 해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옷만 빨래 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이 옷만 재촉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이 알아서 할 그 나머지가 결국 당신 발등을 찍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순순히 이혼 절차에 협조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의 서류만 차곡차곡 완성해 나갔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준비물을 챙기면서도 저는 이 모든 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이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고 먼저 말한 덕분에 협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재산 분할 내역은 시가 5억이 넘는 상가 건물과 저희가 살던 아파트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전부 제 앞으로 넘어오는 것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7년 전 남편과 처음 이 동네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던 날, 아이를 낳고 셋이서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오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함께 쌓아온 시간이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저는 손이 떨리지 않게 꾹 눌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새 출발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지 남편만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오혜란 씨가 남편에게 카페 관련 업무를 전부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이었어요. 남편은 그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고 나중에야 털어놨습니다. 바빠서 대충 봤지. 오 대표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것만 믿었지. 저는 나중에 남편이 가져온 매매 계약서와 함께 그 위임장 사본도 확인하게 됐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매도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카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 매매, 처분 권한이 전부 오혜란 씨에게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오혜란 씨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바쁜가 보지. 카페 오픈 준비 때문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남편은 직접 카페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셔터에는 임대 안대문이 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제 가게 상가도 관리해 주시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께 들었어요. 마침 그 카페도 같은 상권이라며 저한테 대뜸 매매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거기 카페의 자리 얼마 전에 급매로 나갔다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흐름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시댁 노후자금 4천만 원은 어떻게 됐을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몰라 그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공고 화면도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나중에 남편의 변명을 막는 안전핀처럼 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아이 저녁을 챙기며 가게 마감을 준비했어요. 곧 남편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얘기는 들었죠. 그 무렵부터 저는 혹시 몰라 남편과 통화하거나 마주칠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두는 습관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녁 남편이 제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기 전에 반사적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부터 눌렀죠.
카페가 통째로 빨렸어. 내 손에 들어온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당신이 손 쓴 거 아니야? 저는 문을 열고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혼하고 나서 그 카페 근처에도 안 갔어. 근거 있으면 말해봐. 저는 그때 부동산 사장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오해란 씨가 부동산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 대표가 가정폭력 남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야 한다고. 그래서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달라고 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가정폭력이라는 말로 눈물 연기를 하며 헐값에 카페를 넘긴 것도 결국 처음부터 짜여있던 각본이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동산에서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힘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매도인 란에는 위임을 받은 오해란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매매가는 원래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었어요. 권리금은 어디로 갔는데? 남편이 묻는 말에 서류에 계좌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계좌 확인은 해봤어? 남편은 그제야 자기 명의가 아닌 낯선 계좌번호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남편에게 돌려주며 말했죠. 이제 진짜로 알아봐야 할 게 뭔지 알겠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닫기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노후자금도 같이 넣었다며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자기 어머니 돈까지 투자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듯 했어요. 저는 문을 닫은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방금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날짜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될 차례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밤 제게 다시 연락해서 오해란 씨 회사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미안한데 네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그 마케팅 대표라는 사람 3년 전에 폐업한 기혼자 사기꾼이야. 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이혼하기 전부터 알았지. 뭐?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지켜만 봤다는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게고 집이고 다 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매달릴 때 나도 당신한테 한 번쯤은 말해줄까 고민했어. 근데 그러기엔 당신이 나한테,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너무 컸지. 어떻게 7년을 부부로 살면서 아이 학자금까지 손대고 눈앞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왜 당신을 구해줘야 해? 그래,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텼던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그런 나를 배신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려던 사람이잖아. 내가 뭐가 예뻐서 당신을 봐줘?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받았던 서류 봉투를 챙겨 남편과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 가게 앞 손맛 반찬 앞에서 만났죠. 이거 봐. 이 회사 폐업일자 3년 전이야. 저는 봉투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꺼내 남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손에 들고도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어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저는 이어서 회계사님이 확인해준 오해란 씨 사기 전과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변호사님이 경찰 쪽 아는 분한테 확인했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쳐서 처벌까지 받은 적 있더라. 유령회사 대표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어떡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이어서 위임장 사본을 꺼내 매도 권한이 적힌 작은 글씨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직접 서명한 거잖아. 모든 권한, 일체, 위임장.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몰랐다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이미 도장은 찍혔는데. 어머니 4천만 원, 그것도 이 여자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겠지? 경찰서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싸주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예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까지 순순히 가게도 집도 다 포기하겠다고 나섰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당신 그때 왜 그렇게 재산을 다 준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혼하는 마당에 재산 나 다 준다고 했었잖아. 왜 그렇게 말했냐고. 그거야. 오해란 씨가 카페 오픈만 하면 몇 배로 불려서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몇 푼 되지도 않는 재산 붙잡고 있느니 너랑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토록 사랑에 빠졌다고 확신하던 여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갈아 넣어 만든 판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니 씁쓸함이 더 컸죠. 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사기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경찰서에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한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 위에는 그날 정산해야 할 매출 장부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장부를 펼치며 오늘 하루도 가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이 무너지는 것과 별개로 제 가게와 아이의 일상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경찰서 접수창구 앞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내셨어요. 내 노후자금 4천만 원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게 사실이니? 저는 회계사님이 정리해준 자료를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며 계좌 흐름을 하나씩 짚어줬죠. 이 계좌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 통장으로 확인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서 있던 남편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내가 너 하나 믿고 보태준 돈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죠. 경찰관은 이어서 오해란 씨와 관련된 다른 신고건도 있는지 조회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신분 자체가 여러 개로 확인되고 있어서 실제 소재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접수창구 의자에 주저앉아 통장을 손에 쥔 채 흐느꼈죠. 예전에 며느리 탓이라며 저를 몰아세우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다시 꺼낼 순 없었죠. 남편은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저도 속아서 돈을 다 날린 건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도 사실과 위임장 서명 경위 때문에 온전히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접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어머니에게 짧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가게에 가봐야 해서요. 그날 이후 며칠에 걸쳐 상황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오해란 씨는 좋은 자리를 잡아두겠다며 남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따로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는 원래부터 권리금이랄 게 없는 자리였습니다. 애초에 그럴듯한 명목만 붙여서 통째로 가로챈 돈이었던 거예요.
오해란 씨가 직접 자기 통장으로 빼돌린 돈은 그 가짜 권리금 8천만 원에 시어머니 노후자금 4천만 원을 더해 대략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카페 인테리어와 설비에 쏟아부었던 5천만 원까지 사업 자체가 통째로 무산되며 함께 날아갔으니 남편이 이번 일로 잃은 돈만 다 합쳐도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거기다 카페 인테리어 대출과 남은 법률 비용까지 더하니 남편은 완전히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제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혼 전에 이미 재산을 분리해뒀기 때문에 그 빚은 온전히 남편 몫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그 여자한테 눈이 멀어 재산을 다 내주겠다고 먼저 나서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재산을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그 사람의 어리석은 사랑이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준 셈이었죠. 시어머니는 노후자금 통장을 다시 확인하러 은행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잔액은 몇만 원 남짓, 사실상 텅 빈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통장을 들고 저희 가게까지 찾아오셨어요. 서연아, 이거 좀 봐라. 정말 한 푼도 안 남았어. 저는 그 통장을 잠시 들여다보고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오후 재료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조용히 가게 문을 나서셨어요. 남편은 그 무렵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홀가분하게 느껴졌죠. 가게 매출 장부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제 몫으로 남은 것들을 하나씩 세어봤어요. 그 어느 것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 후에 얻었던 월세방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카페는 이미 팔렸고 남은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매일 낮부터 술에 빠져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오해란 씨를 찾겠다며 등산 동호회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도 오해란 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동호회 게시판에는 뒤늦게 오해란 씨와 본 남편이 함께 움직였다는 증언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그제야 기혼 사기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부부 사기단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지켜낸 것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서연아,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다.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정말 급해서 그래. 저는 카운터 정리를 멈추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제가 바가지 긁어서 아들이 밖으로 돌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신도 그때 나한테 가게고 집이고 다 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했잖아. 그 정도로 새 출발에 진심 아니었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남편이 서명했던 이혼 합의서를 꺼내 보여줬죠.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이미 정리는 끝났어. 저는 이제 도와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뭐라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치셨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에게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손맛 반찬은 여전히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소한 나물 무치는 냄새가 가게 안에 퍼지고 곧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애쓴 게 아니라 무너질 판에서 제 것을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